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 정의당을 뺀 야3당의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현벽 당협위원장 인터뷰하고요. 이후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백성문 변호사, 또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밀수, 관세 탈루 의혹과 개헌 국민투표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전망해보고요. 4부 지선아 사랑해에서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민심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한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요.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23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정의당을 뺀 야3당이 일명 드루킹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했습니다. 야3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이렇게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특검을 내걸었죠.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특검으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란 얘기죠. 앞서 김경수 의원은 특검 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 드루킹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루킹 특검 국정조사. 예. 이런 얘기 할 텐데요. 예. 그것보다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거부터 여쭙고 하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저뿐만 아니고 청취자들도 지금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지금 노현병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위원장이 단수로 공천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당에서 보류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드루킹 얘기하기로 놓고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뒤에 다시 물을 거예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예. 아니, 근데 그거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보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천위가 다시 또 일정 잡아가지고 다음 절차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공천위를 전적으로 믿어야죠, 그거는.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수 신청도 아니고 단수 혼자서 신청한 건데 공천 보류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제가 정식으로 아직까지 공천위에서 통보를 받은 게 없어서 저도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요,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그 공천 보류 관련 기사 공유하면서 좀 불만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역의 이제 당원들이 이제 이 절차상으로 좀 그분들이 당의 절차를 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전화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무리 없이 그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무리 없이 판단할 것 같으면은 다른 지역은 다 그냥 그대로 했는데 여기만 보류시킨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당을 이제 합당하고 이제 체계 잡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당에서 다 당연히 책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는 이 노원병 공천 관련해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사이에 갈등이 평안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파 갈등이라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당연히 당에서는 공천위원회에서는 그건 개파적 이해가 아니라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서 이제 공천하는 게 공천이니까
너무 그런 걸 계파 간의 갈등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불쾌한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뭐 구체적으로 김근식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자천타천으로 어느 이름이 나오시긴 하지만은 이제 공천 신청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천위에서 그것을 다루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방송에서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했었는데 그 노원병 송파울 공천 두고 앞으로 심각한 파열음이 나올 것이다. 이거 4월 4일날 인터뷰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잡음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상동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합당 과정에 당을 떠나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거 잘 확실히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원래 어느 당이나 공천 관련해가지고는 이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잡음이라는 거 좀 있는데 제 생각에 잘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제가 그 호사가 중에 한 명이어서. 호사가 중에 이런 호사가 없죠. 사투리도 교정했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왜 갑자기 라디오 하기 시작하더니 사투리를 하네요. 자신 있게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공천이 될 거다. 네, 그거 드루킹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드루킹기 하기로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른 당 사람들은 공천이 확정되어서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거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요?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워낙 이제 노원병이 바른정당하고 이제 국민의당 합당하면서 워낙 구의원, 시의원들이 저희가 5명 이렇게 되고 이 지역 조직이 만만치 않은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예. 자, 그러면 원래 우리 하기로 했던 얘기 합시다. 네. 지금 야 3당이 오늘 그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합의한 거 보니까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다. 규정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선 불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예측했듯이 특검의 범위를 놓고 또는 특별검사 임명을 놓고 이제 여야가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아주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는 조금 소위 유도리라고 하죠. 열어놓는 것이 좀 그래도 수사하기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사건의 실체적인 그런 면을 규명하려고 할 때 너무 이제 수사 범위를 좁게 잡으면은 특검이 사실 어용 특검이라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거에 내곡동 특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해집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실제 특별검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다 무혐의 나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여당에서도 통 크게 합의해가지고 좀 대선 과정에 전반적으로 어떤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다면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야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규정을 드루킹 댓글 조작이 아니고 대선 불법 여론조작이다 하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결국은 정치 권력적 공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드루킹이 지금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한 것인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거는. 대선 때 여론조작을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를 위해서 했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적인 수혜자가 이제 민주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없던지를 따지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측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건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디도스 사건 터졌을 때도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수사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드루킹이 대통령 비난한 거에 대해서 조작이 지금 나온 거고 대선 때 여론조작한 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는 게 오히려 역공을 당할 염려가 있다 그랬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대선 때 그런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가 그 전부터 이어졌다라는 게 이미 여러 영상이라는 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연관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렇다면 대선 때 지금 집권한 뒤에 있을 여론조작을 당연히 대선 전에도 했겠죠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특검의 범위를 좀 확장시킨 게 어떤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그건 아주 비열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청와대가 결정하면 국회가 결정하면 청와대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봐도 청와대 힘이 막강한 시절입니다. 청와대가 오히려 통 크게 국회에 특검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 시간 늦어져가지고 선거 전이냐 선거 후냐 이런 논란을 또 만들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여당 보고
특검 받아라 이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그 여당의 최고 어르신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정무적인 판단 같은 걸 전격적으로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도 남북 정상회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라도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야당이 이렇게 원하는데 해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 협치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보는데요. 그럼 민주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경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 가자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디도스 특검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쪽에 디도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요. 검찰이고 경찰이고 못 믿으니까 빨리 특검 가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가 당에 건의해가지고 특검 빨리 받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특검 빨리 받았거든요. 네. 그때 당연히 새누리당도 검찰 조사 끝나면 하자 그러면서 시간 질질 끌 수 있었겠죠. 예, 예. 근데 그 당시 전격적으로 받았던 건 뭐냐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살펴보니까 디도스 사건에 지시관계라는 게 없었다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예. 빨리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만약에 이번에 알겠습니다. 진짜 떳떳하다면은 빨리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검 빨리 하자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내로남불 맞죠. 예.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글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번 정권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지난 정권에 대비한 도덕성일 텐데 네. 이런 국민적 의혹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히 국민한테 이런 걸 밝히지 않는 게 과연 더 이상 이제 도덕성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뭐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좀 기대합니다. 그럼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 정상화하고 네. 특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조건부로 하자 이런 얘기는. 여당이 야당의 말을 잘 안 들어줄 때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뭐 소극적이면서도 가장 뭐 유일한 방식의 저항이라는 게 국회 일정에 대해서 좀 비협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예전에 보면 뭐 필리버스터 이런 거 전부 다 야당의 전유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어떤 대여 투쟁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의 중차대함에 미뤄봤을 때 꼭 여당에서 좀 빠르게 판단해서 국회가 좀 공전하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제일 좋은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면 여당에서 그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받아주겠다 하면은 야당은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특검 그 아까 말했듯이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합의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아까 그런 야당의 투쟁도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특검의 찬성보다 특검 반대하는 의견이 좀 더 높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여론조사의 대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다른 특검 같은 경우도 보면은 5대5로 비등하게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영 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큰 통 있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 큰 결단을.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 뭐 지지율 40% 나오던 시점에 특검 할 거냐 안 하냐 조사해 보면은 그때 항상 5대5 나왔어요. 그래도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야당이 이런 제기를 했을 때 통 크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드루킹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네. 오늘 오전 KBS 토론에서 한국당과 TV조선이 직접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지금 보도를 보면 그 드루킹 사무실에 절도범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이 TV조선 기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은 이걸 가지고 또 반대로 공세할 상황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예전에 그 최순실 태블릿 사건도 보면은 결국 태블릿 PC를 입수하기 위해 가지고 뭐 언론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입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언론의 취재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절도범과 같이 들어갔다 이런 건 아직까지 뭐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자 자신이 절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언론 윤리를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그건 좀 더 지켜봅시다. 뭐 기자가 뭐 USB를 들고 나왔다 어쨌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유령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어디서 댔느냐. 여러 썰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 뭐 비누파라가 진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작가가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응? 이 작가가 이런 거 의심 가는 거 있으면 맨날 팟캐스트에서 하고 이런 거 이 작가 전문이잖아요. 제가 지금 공중파 진행자가 됐거든요. 네? 내가 팟캐스트래요 그러면? 그래 바꿔서 합시다. 바꿔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지방선거에 정치 공세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에 조금 영향을 미쳐질까요? 어떻게 이번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이 터진 것보다도요,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히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는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하는 대로 해가지고는요, 국민들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것이지, 옛날에 최순실도 보세요. 최순실도 보면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몇 달 동안 아무 지지율의 미동도 없다가도 마지막에 거짓말하다 결국에 뭔가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그때까지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드루킹 건 같은 경우도 자꾸 싸울 게 아니라 속시원히 빨리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현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9992번님 1등 시사 가자 이동 화이팅 고맙고요. 칠하나 구하나님 역시 이 작가님 정면 승부 가려운 것 확 긁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의 칭찬 댓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편파적이죠? 네, 2부 최강무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백성훈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나네요. 최강 변기니까요. 나 저번에는 안 났었는데 이제 그것도 새 나왔네요. 효과음을. 지난주에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중요한 이 라디오 출연을 결정하기 전에 있었던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제가 주제를 한 거라 제가 빠지면 안 돼서 대타로 나오신 분이 훌륭하게 메꾸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박상준 기자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일단 대한항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박 기자님이 이 대한항공 전문가라고 출입 기자였다면서요? 출입기자였죠. 네. 근데 원래 기자들이 이게 항공 쪽은 그닥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아닌데 하필 제가 잠깐 맡는 동안 그 4년 전에 그 조현아 땅콩해안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당시 조양호 회장이 공항동 본사에서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이제 생중계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손을 들고 첫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질문 내용. 그 첫째 딸 조현아 씨 이러다가 나중에 경영 복귀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했고 조양호 회장 당황한 표정 역력. 왜냐하면 사전에 그 홍보팀에서 기자들하고 이 입을 맞췄는데 그렇죠? 뭘 물어달라, 뭘 물을 거냐. 근데 제가 전혀 얘기 안 하다가 손을 들고 그 기습적으로 질문했고 조양호 회장은 분명히 보고받은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당황했고 답변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복귀를 했죠. 예. 아니 그런데 원래 그 주고받기로 했으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돌발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자들을 그 찬 로비 바닥에 그냥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로비 바닥에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자회견을 하면 그래도 의자라도 앉혀놓고 이제 기다리게 하는데 찬 겨울에 그 로비 차가운 바닥에 한 3, 40분 기다리게 해놓고 나와가지고는 그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거짓 사과처럼 자꾸 느껴져가지고 손을 들고 질문했죠.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다 기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 비난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사전에 이제 그 공보 쪽하고 그 의견을 좀 조율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뻔히 대본을 거의 주고받듯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방금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2년 전 땅콩양 터졌을 때는 직접 나왔어요, 조양호 회장이. 그렇죠. 그래서 언론사 앞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서면으로 사과문을 냈거든요. 네. 왜 그런다? 뭐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박상중 기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돌발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사과문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있잖아요. 예. 그 수사 내용 빠졌죠. 수사 내용 빠지고 일단 두 딸은 경영에서 빼겠습니다. 네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렇게 크게 한 3회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기업 차원에서 낼 수 있는 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 수준의 방침을 내놨으나 이제 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내놨으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전에도 사실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얼마 전에 쓱 모르는 그 막 정신 없을 때 MB 박근혜 뭐 요구할 때 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조현미나 조현아짐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물러나지만 또 한 1, 2년 지나서 잠잠해지면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뭐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 사과의 진정성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수사 부분은 지금 계속 뭐 미투처럼 터져서 뭐 어디까지 정리해서 사과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분노한 건 당연한 건데 저는 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은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지금 보니까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총수일가 자택 3곳을 하고 또 대한항공 본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압수수색하는 게 어떻게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처음입니까? 예. 네, 관세청에서 총수 일가의 밀수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할만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의혹으로 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총수 일가가 해외 귀중품이나 하다못해 식자재까지 사가지고 직원들 통로로 들어오면서 세금 내지 않고 가지고 와서 썼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총수 일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전반적으로 관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사용한 데 이제 해외에서 산 게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럼 확인을 하니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여론의 눈치를 좀 본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여론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론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사실 그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거잖아요. 조현민 전무에. 솔직히 물벼락 갑질이나 그 이후에 그 모친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중은 분노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벌금형 이상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관세 포탈하고 밀수는 이게 잘못하면 이건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변호사님하고 비슷한데 관세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총수 일가의 집이랑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텐데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론 중에 일부는 관세청은 그럼 그동안 뭘 했냐. 왜냐하면 관세청이 뻔히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동안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실 땅콩해안 때도 제가 취재한 것으로는 비슷한 제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관세청은 뭐라 그랬냐면 그럴 리 없다라고 이제 그냥 딱 잘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그 직원들이 정말 벼르고 별렀던 직원들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세청도 뭐라도 이제 우리도 충분히 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안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이걸 그냥 그럴 리 없다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도 행동에 나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양호 회장의 그 서면 사과문이 현재 스코어로는 대한항공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과라고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조현민 전 전무도 당장 이번 주에 경찰에 이제 소환이 될 것이고 어쩌면 이게 굉장히 그 조양호 회장 일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적으로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항공 그러니까 지금 딱 대한항공의 스탠스가 뭐냐면요. 아닙니다는 아니에요. 아닙니다는 아니고 다소 과장된 것 같아요. 다소 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거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게 영상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조현아 지금 사장의 짐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거를 쓱 밀고 나오면서 당연히 세관 신고 안 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이제 영상에 찍힌 게 제보가 됐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초밥을 가지고 왔다. 이런 거.
뭐 개인 택배도 아니고 개인 뭐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 또 뭐 제주도의 그 목장에서 계란을 스튜어디스가 점프슛에서 이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왔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계란 거기다 올려놓으면 사람들 다 보는데 설마 그걸 했겠느냐.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선별해서 부인은 하고 있는데, 뭐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세 하나하나의 진위 여부보다 큰 틀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대한항공 그 CEO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경영진 가족들한테 소위 말하는 갑질 당했던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폭로를 하면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뭐 직원들이 SNS에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 이걸 개설했다 그래요? 지금 참여자가 700명이 넘었거든요. 700명.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한항공 입장에서 정말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외부 제보자들이 막 이런 제보를 한다라면 그래도 좀 난데, 이게 내부에서 지금 뭐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제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뭐 일부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당한 것을 처음에는 이거 내가 불이익 입을까봐 못하겠어. 이거 취시해야지라고 했다가 한두 명이 시작하니까 미투 운동이랑 똑같아요.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한항공 측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아닌 것도 있고 뭐 관련해서 이 사실이 아닌 거는 뭐 법적 조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은 약간 지금 콧방귀 끼는 분위기입니다. 그 땅콩 회항 때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 사내의 어떤 문제, 특히 조영호 회장 일가의 문제에 대한 그 제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취재에 들어가면 또 제보자들이 막상 얘기하기를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는 신문이기 때문에 뭐 영상이나 뭐 이렇게 음성 녹음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망설인 이유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을 하면 이제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를 다 내라 이런 거예요, 팀원들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메시지나 뭐 카톡방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이제 색출을 하기 위한 어쨌든 부시 검문인 거고,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겁을 먹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여튼 700명이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 폭로에.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제작진이 그 채팅방에 들어가 봤다 그래요? 네. 보니까 대한항공 관계자가 채팅방 지켜보고 있다.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사실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뭐 허위 사실 지금 이런 걸로 이제 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직원들이 어쨌건 지금 본인들이 피해 사실을, 물론 그중에 사실 아닌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는 마치 좀 검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폭로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응들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그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것 같고요. 지금은 직원들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법적인 자태를 들이대겠다라거나 뭔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검열을 하려고 한다라거나 이런 행동들은 지금 대한항공에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 그 700명이 모여서 총수 일가의 갑질을 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또 할 수 있죠? 이제 그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류의 갑질이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폭언이나 사람들 앞에서 폭언을 들었다. 그럼 모욕죄가 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그럼 그건 피해자가 직접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고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그리고 폭행, 예를 들어서 맞았다. 폭행죄 같은 경우 반의사 불벌죄니까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수사가 종료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제보 사실을 모아서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는 이제 고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여론전을 위해서 뿌린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얘기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공공의 이익이 워낙 크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폭로 중에서 이 VIP에 대한 폭로가 있더라고요. VIP를 네네. 어떻게 해라. 그 매뉴얼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뭐 좌측 전방 일보 앞서 동행하며 안내할 것, 운전은 두 손으로 할 것, 주차 시 VIP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할 것, 그다음에 VIP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 자세. 마음 자세. 그 중요하죠. 심기 경호. 네. 그렇죠. 네. 잘못된 점 시인하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고 사실 근데 이런 매뉴얼들은 다른 이제 그룹 오너들이나 CEO들의 어떤 이제 수행하거나 비서 분들도 어느 정도 그 매뉴얼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겪어봤던 매뉴얼 중에 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대한항공의 버전이 가장 그 세밀하고 이 말씀하신 심기 경호까지 있는 건 저는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저는 제일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조양호 회장이 비행기를 타면 항공기 출발 후 30분 이상 공항에서 대기할 것.
출발했는데도 30분을 대기를 해야 돼요. 잘 가시고 있는지 30분 동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또 약간 갑질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그거보다 이 코드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가족 코드. 요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가족 코드는 KIP. 그건 VIP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코리아네어의 VIP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별로 이제 조양호 회장은 DDY. DD라는 게 이제 주기 코드를 부사장급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DDY, 조연아가 DDA, 조원태가 DDW.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조현민 전무만 달라요. EMQ입니다. 왜요? 확 다르죠. 여기도 원래 DD 뭐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에밀리 마케팅 퀸. 아하. 이건 조현민 전무만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코드명을. 네. 아니 그러면 이런 그 VIP에 대한 매뉴얼 아까 박 기자 말대로 다른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겠죠. 문제가 됐죠. 네, 그럼요. 뭐 VIP 깨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나왔었고 한데 이런 매뉴얼은 그 소위 말하는 밑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기르려고 만드나요? 아니면 총수가 지시해서 만들려고 그러나요? 이해를 좀 반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해라고 좀 밝히겠죠. 이제 위쪽에서 그럼 밑에 쪽에서는 딱 그걸 보고 요거는 매뉴얼에 넣어야겠다. 뭐 제작은 밑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총수 일가의 반 지시나 마찬가지겠죠. 이게 오픈 얘기지만 차라리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다행이죠. 저희 뭐 많이 봤지만 갑자기 뒤에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욕설을 하고 막 발길질하고 하는 그 그렇죠. 오너 일가 그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건 정말 이렇게 매뉴얼도 없이 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겠죠, 사실. 다른 얘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극적으로 자관에 합의했다.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 바로 이제 군산공장 직원 중에서 그 희망퇴직자를 한번 뽑았죠. 근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80여 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가지고서 노사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갈등을 빚었고 노사는 유급휴직을 원했죠. 노사는. 무급휴직은 사실상 이제 실업 상태, 그러니까 회사 그만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해가지고 반발을 했고, 근데 오늘 합의 사항은 이 680여 명에 대해서 일단 희망퇴직 신청 한 번 더 받아보고 그 결과 어쨌든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면 어떻게 법정 관리는 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요번에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비용 좀 절감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GM 본사에서 이거 합의 안 되면 사실상 뭐 법정 관리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GM 본사에서 9천억 원 정도 일단 긴급 지원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 일단 법정 관리 피할 수 있죠. 그래 그 이후에 정부가 산업은행이 지원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어떻게든 본인들의 지분율 17%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17%를 유지해야 쉽게 말해서 한국을 못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공장을 돌리고 생산시설을 옮기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GM이 본사가 한 3조 정도 이제 차입금을 빌려준 형태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를 출자로 전환해버리면 그냥 동일하게 하면 이제 산업은행의 지분율 1% 미만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산업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산업은행은 어떻게든 15에서 17% 정도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걸 GM 본사나 지금 뭐 GM 코리아에서 받아들이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또 투자도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이에 대한 합의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산업은행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GM이 좀 스스로 자관을 내고 투자도 하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 같아요. 또 얘기가 청산보다 잔류가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물밑에 어느 정도 얘기는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정민호님, 산업은행은 왜 망하는 회사에 퍼주나. 재성아님 바로 밑에 이게 실업자 문제랑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들끼리 토론과 논쟁하는 거 아주 보기 좋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